안녕하세요. 이원복입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이렇게 더운 날 어떤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을 뵙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뵙게 돼서 저 굉장히 기쁩니다. 부산에 제가 2년간 살았었어요. 부산관장 하는 바람에 좋은 인상을 갖고 서울 올라갔는데 또 불러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아트페어가 이제 현대미술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고미술도 작년부터 참여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은 부산이야말로 80년대 초에 고미술의 메카였습니다. 서울보다도 잘 됐던 곳이고, 제가 80년대도 여기 출차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개도 무량한 그런 자리인데, 이 더운 날 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만나게 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야 할 텐데 어떨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진상 얘기입니다. 진상이란 말이 참된 모습이란 뜻인데, 사실 진상 그러면 이상한 의미로 좀 쓰이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 고미술, 제가 고자를 썼다가 전통을 썼다가 지우고 있거든요. 고자가 들어간 것도 좀 뭐라고 할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전통을 그러면 되게 무거운 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대미술이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미술은 갈수록 좀 뭔가 무게가 낮아진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어느 문화나 그렇듯이 바탕 없이 쓸 수는 없는 건데, 솔직하게 이 자리에 1시간 정도 동안 우리 미술이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저쪽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금 우리나라는 참 좋은 시절인 것 같긴 해요. 물론 기상이변이 생겨서 긴 장마에 허덕이지만은 하여튼 한류라고 하는 게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 모든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중에는 바이올린 경우에는 바이올린 몇 년쯤 안 줬어요. 상을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근데 한국 사람이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봉준호 얘기 안 하셔도 잘 알 것 같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문학 쪽에서는 아직 노벨상을 못 받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하튼 한국이란 나라가 21세기 접어들어서 세계 이목에 집중이 됐고, 또 코로나 극복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버블, 거품인가 하는 그 문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지금 작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제가 독일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독일 음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경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 안 받으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그 정도로 참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송한데 이게 제 목소리가 안 들려? 이 마이크가 좋을 것 낫지. 그다음에 이거 빼시고 하시는 게. 그걸 그래도 좀 미안해서. 네. 잘 들리십니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교육열이 대단하죠. 부모 세대는 굶주렸지만 애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 이 왕자님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부모님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예술적인 자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간단합니다.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은 이 미적 정서나 미적 감각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만이 물론 색채라고 하는 오방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색 배합 능력이 대단한 거죠. 우선 예를 들어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대장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세계를 휩쓸었죠. 음식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시아권을 넘어서 유럽을 지나서 남미까지 이게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월드컵을 앞두고 동계올림픽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앞두고 그 문광부에서 그 대장금을 아는 외국 사람들만 모아다가 이런 그 디스커션을 벌였었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왜 좋으냐? 그랬더니 첫째는 우선 음식 얘기는 누구나 관심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동양에 대한 신비감이 있잖아요. 뭐 주인공이 이쁘다든가 스토리 전개가 탄탄하다든가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에서 만장일치로 손을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영화나 이걸 찍을 때 색감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이 쓰는 독특한 그런 색감이 결국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였다는 거죠.
이 소리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끄는데 첫 번째 요소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의 그런 면들은 이 사계절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교의 탄생은 다 극한 지역입니다. 사막이거나 이런 것이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서 온대지방으로 들어가서 꽃이 피죠. 여러분들 기독교가 그게 아시아 건데 서아시아가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십시오. 이게 어디로 들어가서 지중해로 들어가가지고 1000년 이상 서양 문명을 이끌었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나왔지만 인도엔 불교가 없죠. 다 어디 가서 아시아에 와서 아시아지만 아시아 끝에 시작해서 한국에서 꽃이 핀 거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 땅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따짐 없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바뀌는 겁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생명력이 이어진 겁니다.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공자님 사상인 유교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는 처음에 별로 아니었잖아요. 그걸 완성시킨 게 한국이에요. 우리 뭐 옛날 얘기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상이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이제 미술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참 슬픈 얘기죠. 우리 자신은 우리를 모르고 남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게 슬픈 얘기지만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선 국립박물관이 195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50년에 들어갔고 60년대 초에 유럽을 돌았고 76년에 일본을 돌았고 79년 미국을 돌았고 러시아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물건을 보여주니까 그들의 총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감동을 못 느끼어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작품으로서 우선 여러분들은 한국을 동양의 아류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중국이 워낙 방대하고 모든 것이 기본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를 때 서양 사람들이 중국 거는 워낙 긴 역사에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누구나 잘 압니다. 뭐 도자기가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도 20세기에 유일하게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 망가지지 않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본을 굉장히 좋게 보죠. 그래서 일본 것도 중국 것도 아닌 걸 한국 거로 봐왔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 거를 갖다 보여주니까 한국이 일본과 중국과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 거? 우리가 최고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려 청자 얘기하죠? 사실 고려 청자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청자가 3세기에 이미 탄생을 해서 12세기에 아주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10세기에 청자를 만들기 시작하면 중국보다 700년 나중이에요. 베트남은 가까이 베트남 바로 4세기부터 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중국이 일찍 청자를 만들었던 최고의 청자를 만든 게 12세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늦게 만들어서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걸 만든 그들이 봤을 때, 고려 청자군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미래성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000년 전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에서 흙에다가 열을 가해서 1200도 이상 올려가지고 탱 소리가 나는 세라믹을 만든 나라가 지구상에 3개밖에 없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차이나. 그 다음에 어딜까요? 베트남. 그리고 한국입니다. 근데 나중에 일본이 발달해서 그런가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제 결론은 지금 얘기한 게 다 끝났는데 한국 사람 나름의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미술로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괜찮으세요? 이게 좀 분위기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 제 얼굴부터 보여드리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 꼭 40년 전 사진입니다. 1980년에 한국미술 5천조를 미국에서 했을 때 보스턴 전시에 신문에 났던 사진입니다. 이분이 정양모 선생님이죠. 지금 88이고요. 얘가 셉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나타내 보여주는가 하면 뜨거워서 왜 보여주는가 하면 이 얼굴과 이 얼굴 닮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주얼을 같이 찍어서 신문에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쑥스럽지만 이상한 이게 접니다. 회화, 도자기, 정양보 선생. 이분이 지금 88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강호방 선생, 불교 조각 지금 80이십니다. 그 세 사람이 도자기 회화 저기 불상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 다음에 이 양반입니다. 셔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1980년 6월쯤 됐을 겁니다. 관장실에 가면 이분이 이제 박물관 생활을 40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그 당시 클리브랜드 관장이셨는데 딸이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1년 예산이 우리나라 총 예산하고 같았습니다. 근데 관장의 역할은 외국 가서 유물 구입해 오는 게 큰 역할이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왼쪽엔 중국 그림과 오른쪽엔 서양화가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셔만이를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 전시를 오픈할 개막식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쁩니다. 자기가 관장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에 참석했다는 거 하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나는 한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의 날이기 때문에 한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양에서 한중일을 얘기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얘기하는데 흔히 한국을 어떻게 얘기하는 건 대륙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준 브릿지, 교량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만 이분이 하신 얘기, 내가 보기에는 교량 역할이 아니라 일본 문화를 키운 보모다, 양어머니가 일본 문화 자체를 키웠던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참 서양 사람 용어 중 대단히 좋은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드렸고 셔만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분도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마 중국 미술사 마이클 설리반인데 이분이 옥스퍼드 출신의 원래 건축하던 분이 미술을 하게 되신 분인데 중국 회화사는 이분 거 가지고 중국 미술사는 이걸 번역이 여러 번 돼 있죠. 근데 81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덕수궁에 현대미술관 있는 시절에 모시고 갔더니 이 옆에 아주 묘령의 동양인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늘 투코안이라고 돼 있어요. 투코안. 코안에게 바친다. 책을 낼 때마다 자기 와이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럽의 유명한 이 동양을 하는 사람들은 부인이 동양 사람이거나 아니면 똑똑한 제자를 줘서 아까 이 셔만리의 경우는 거기에 와이캄호라고 하는 아주 중국인 원로가 계셔요. 그분이 이제 다 하셔서 합작을 이루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이분이 이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박사 논문이 뭔가 하면 중국 산수화의 탄생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가 동양 산수화의 발전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많은 쪽에서 우리 그림에 대한 언급들을 서양학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 돌아가신 분 사진을 제가 보이게 드려서 좀 기분이 좀 묘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분입니다. 이분은 제임스 케이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아마 얼마 전까지 최고의 학자였죠. 그러니까 중국 회화에서는 엠퍼러입니다. 영국에. 일본 또 한국에서 계신 분이 계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3번을 한국에서 뵀어요. 4번을 뵀구나. 처음 뵐 때는 아주 꼬부랑 할머니하고 같이 오셨어요. 자기 부인이시죠. 두 번째 올 때는 아주 아리따운, 그러니까 아리따운 게 못생긴 딸뻘 되는 여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동양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어요. 하여튼 근데 이분은 자, 지금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국제 심포지움을 중앙박물관에서 열었는데 2008년 10월 16일입니다. 제가 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겸재정선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겸재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겸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하면 우리나라 산천에 한국인을 그렸다.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생각한죠. 한국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천 그렇게 얘기하면 겸재를 조선의 화가로만 얘기하는 거죠. 일본 사람도 후지산에다가 일본 사람 그려놓고 중국도 그려놓으니까 그게 아무 차이가 없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겸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통 회화에서 신교를 일으켰다. 그게 뭐냐? 중국에서 해결 못한 것을 해결했다. 조금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중국은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화가 수도 많은데 수도가 북경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아주 투명한 공기, 지금은 고약하죠. 매연 때문에 투명한 공기 속에 모든 것이 막 선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쪽은 뭐가 발달했다? 선묘가 발달됐어요. 그러면서 남쪽으로 수도를 강남으로 오다 보니까 늘 안개가 끼고 흐미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백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꽉 차게 그리다가 한쪽을 비거나 대각선이거나. 그런데
그게 이제 송대에 이루어져요. 모두가 다 10세기쯤 시작해서 송대에 이루어지는데 원명청 동안에 계속 그 그림을 이어나가는데 그 사람들 숙제 속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 중국을 보면 한의학에서 약하게 발달된 게 남방 쪽입니다. 왜? 더운 지방에 식물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쪽에 가면 침과 뜸이 발달됐죠. 약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그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겸재는 우리 산천을 그리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를 한 화면에서 즉 몰고 그 선과 번짐을 잘 융합시켜서 우리 산천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산천을 그린 것이지만 사실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숙제를 이 땅에서 이뤘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 얘기를 간송에서 이미 40년부터 한 얘기인데 국제적인 공인을 얻은 거죠.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의 진경 산수가 어떻게 영향을 줬고 또 중국의 청대 어떤 화가 영향을 줬고 계보를 딱 밝히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좋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거 좋아할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85년에 일본 갔을 때의 모습인데 건방지게 넥타이 한 명은 저 혼자 뿐입니다. 이거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다 리태한 사람이고 이 막내가 52년생이 박물관에 오르 있어가지고 지금 큐슈 박물관장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70이 다 됐죠, 이 친구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다. 이거 얘가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혹시 이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실입니다. 제가 2000년 초인가? 저도 연대가 헷갈리는 몇 번을 갔기 때문에 그때 이 종문이라고 하는 분이 실리콘밸리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도네이션을 했어요. 어디다가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에. 그래서 종문수 홀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도네이션 하면서 조건을 어떻게 붙였는 건가 하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기회로 받겠다. 한국 사람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양반한테 행운의 키를 시장이 할 때 제가 마침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했던 장면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 작품, 이걸 보여드리면서 직접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가 더 좋죠. 제가 저희 선배를 다 모셔왔습니다. 자, 6대 관장님, 정양모 선생, 아까 보셨던 7대 직원길 관장님 다 살아계십니다. 8대 이건무 관장,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9대 아시다시피 김홍남 관장, 10대 최강식, 아주 관운이 좋아서 청장에다가 장관까지 했죠. 그 다음에 10대예요. 11대가 바로 김영라 관장입니다. 5년간 하셨는데 초대 관장님이었고 그 따님입니다. 이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신영병원이라고 하는 게 그 어머니가 의사셨는데 큰 딸이 셋인데 큰 딸이 리나, 둘째 딸이 신나, 셋째 딸이 영나입니다. 그래서 신영병원을 둘째 안 거죠. 부산하고 있는 분이셔요. 자, 누군지 아시겠죠? 8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작품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여행이죠. 저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선 조금 이거부터 보시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자, 금강산이죠. 이런 골산과 토산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무슨 풍수 얘기할 때 이게 무슨 그 점쟁이 그런 땅 지관 얘기하는 게 고도의 과학입니다. 경험과학이죠. 그런데 이런 산천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일본의 후지산이 없던 또 중국의 오악이 없다면 그런 위대한 산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강산이 나오니까 우린 또 그래서 동해 금강의 출현이 오악이 짜버들다는 그런 시도 나옵니다. 우리 금강산 때문에 오악이 짜버든다는 그런 얘기의 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을 어쨌든 500년 전 조선들을 모십니다. 어딘지 아시죠? 여기는 그렇게 홍수가 져도 한 번도 물이 탄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청도부 꼭대기에서 94년에 찍은 겁니다. 헐기 전에.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자금성에 비하면 너무 조그매. 근데 보면 다 좋아하거든요. 중국 같으면 여기다가 뭘 지탱 하지 않고 산 딱 들어가면 뒤에 산이 딱 버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산을 껴안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조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산, 인왕, 국악과
그다음에 이제 이 근정전 그쪽이고요. 이게 경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아주 절묘한 조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우리나라 조경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할지 시간 짧아서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선 왕조가 이시죠. 이시 그 이가 무슨 입니까? 이 선생가 안 계시니까 저도 이가 안 돼. 저한테 씨라고 못하죠. 제가 이가 아니. 근데 그 이가 뭐죠? 그 식물이 무슨 식물입니까? 오얏이라 그러는데 오얏이 뭘까요? 자두예요. 이게 조선의 문장입니다. 자두입니다. 자, 조선 왕조에 그것까지 꽃까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둘은 하나는 사찰이고 하나는 왕궁입니다. 너무 통하는 게 있죠. 조선시대 개인주택도 단청은 못 칠했어요. 근데 절간은 칠할 수가 있었고, 이 절간 칠한 전통 왕궁은 칠할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은 왕중왕이니까 대웅 아닙니까? 큰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예술의 세계와 실제 정치의 세계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선 왕조에서는 아시다시피 여기 임금을 표현하진 않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원하세요? 올 가을에 한번 오시죠. 어딘가 하면 비온이란 말은 요즘 잘 안 쓰는데 원래 시크릿 가든이죠. 여기가 그 창덕궁 안에 후원이죠. 근데 이게 그 앞에 건물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죠. 봄날을 생각해보세요. 움트는 봄에 또 눈 왔을 때의 모습, 사계절이 바뀐 풍경을 껴안고 사는 거죠. 이 창을 얼어는 이렇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주합류예요. 정조 임금이 젊은 똑똑한 문사들 내다가 책 읽힌 곳입니다. 조선 왕조의 그 정신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자, 조선에는 이렇게 이런 임금과 이런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 임금 가운데 제일 오래 83살까지 사셨던 분이야. 영조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큰 그림은 아닌데 한번 얼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임금님도 만나봐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 이제 제가 전공이 그림이니까 그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그림 속에서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뭘까요? 고구려 고급 벽화는 그 당시 최고의 미술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뭐가 있죠? 고구려 불화가 있죠. 1978년 10월 달에 야마토 문학관에서 고구려 불화전을 해서 고구려 불화의 위대함이 나타났죠. 시작은 중국과 인도에서 했죠. 한국에서 꽃이 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초상의 경우도, 중국의 경우는 우리가 소설로 알고 있는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 그런 초상이 지금까지, 그리고 당송, 원명청의 초상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타서 조선시대 임금 초상이라는 것도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죠. 그런데 중국 초상은 그렇게 많이 있지만 다 경국 배우예요. 여기 어깨 올라가고. 근데 보십시오. 아주 차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데, 어때요? 고집스러운 노인네로 보이십니까? 영명한 군주처럼 보이십니까? 이 50대의 모습이에요. 이후에 3천을 더 사셨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선비가 있죠. 우리나라 초상의 위대성을 이제 좀 아시겠죠? 이 초상, 우리나라 초상은 초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 사진하고 같은 거지만 뭘 표현해야 하느냐? 사진은 모습 그대로 드러난 거지만 그 주인공의 평생의 삶이, 여러분들 아무리 얼굴 고쳐도 숨길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얼굴 속에 살아오는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랬죠. 40살에 나이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선을 이끌어 나간 분이에요. 이런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 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국난이 끝나고 나서 또 20세기 전에 19세기 한국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노인들의 아주 나이 들면서도 꼿꼿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사랑방입니다. 스카라즈 스튜디오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사랑방은 개인마다 조금 다 달라요. 근데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죠? 허야 2칸 정도인데 이거 다 들고 나갈 수 정도 가볍습니다. 근데 이곳은 뭐죠? 공부한 학문의 도량이고, 친구들하고의 만남의 소통의 장소이고, 그 다음에 제자를 키우는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공간쯤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외모는 다를 수 없지만 집안에 이런 거 하나 공간 만들어서, 남성만의 공간입니다만, 자, 저랑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보물 지정받은 바로 단원 김홍도의
마상청형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이시죠? 우선 아까 굉장히 심플하게 대각선으로 해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단원은 자기 자화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화가들의 그림을 쭉 그 얼굴을 모으다 보면 공통분모가 나와요. 그게 화가의 모습이에요. 저도 실제 그림을 그려봐서 아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서 제 모습을 그리게 시키면 다 지 얼굴 그리고 있어요. 가서 보면 나보다는 자기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모습인데 보세요. 근데 그림을 세밀하게 보다 보면 이거 이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1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보세요. 여기 이 버드나무가 툭툭툭 친 거 보세요. 굉장히 민망하죠? 꾀꼬리 두 마리가 딱 있는데 선비가 집을 나서다가 꾀꼬리 소리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본인 자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김홍도의 아들 김양기가 여러분들 추사는 아시죠? 추사의 애제자가 우봉 조희룡이라고 있어요. 조희룡. 근데 3살밖에 나이가 어리지 않는데 선생한테 늘 야단을 맞아요. 근데 바로 우봉 조희룡이라고 한 사람과 김홍도의 아들이 친구여서 늘 그 집을 들락날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김홍도의 가벼운 전기를 썼죠. 거기 보면 키가 헌출하게 크고 백성미남이라고 나옵니다. 잘생긴 얼굴인 것 같아요. 잘생겼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동양에서는 진나라의 신선 같다. 그림 속에 바로 이게 단원 자신의 모습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양반은 물론 사대부는 아니었지만 능사라고 하는 자를 썼어요. 능한 선비라는 뜻이 산음. 능사가 아니라 산음. 그러니까 스스로 선비연척한 거죠. 선비연척한 게 아니라 선비이죠. 뭐 이 시대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우린 바로 마주해놨습니다. 쌍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인도를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확대해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선 더 좋은 부분이 이게인 것 같아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좀 이거 조명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은 한국의 미인의 정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인복이 글씨도 잘 썼어요. 저기 보십시오. 여기 반박 흉죽 만화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필단 눈물 전신으로 나오는데 이 반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자를 보면 임금이 신하한테 그림을 그리게 할 때 옷을 정장을 해서 그리지 말고 풀어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놓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 흉죽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걸 잘못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려 있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건데 흉중에 서려 있는 온갖 봄 기운을 부탄자로 능히 잘도 표현했구나. 자화자찬이죠. 제가 그 그림 그려놓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자기도 그리고 나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윤복을 잘 모르실 텐데, 잘 아실 텐데 여기 특이한 이름이 나옵니다. 조금 확대해 보일까요? 안 보이실 것 죄송합니다. 여기에 도장을 보면 신곽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본명이에요. 윤복은 필명이나 화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못 갖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마누라 지금 여기 없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고령신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신가 돌림에서 아버지가 신한평,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위대한 분인데 우리는 신윤공만 기억하고 있죠. 근데 신윤복의 진적은 100점을 안 넘어요. 단어는 몇백 점이 있고 겸재는 더 많이 있지만은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인을 잘 그려서 도화스에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말짱 거짓말입니다. 왜 말짱 거짓말인가 하면 도화스에 나간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행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해운절, 미스테리죠. 근데 20세기 초에 가짜 이제 추나 많이 그리면 다 해운을 붙여놔가지고 그런 얘기가 1920년대 나온 얘기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어디도 가본 적이 없어. 도화원 근처에도 얼씬 안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부터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뛰어난 그림이고 새롭게 평가되는 인물이죠. 여성의 모습에선 최고죠. 근데 왜 하필 기녀냐 하면 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국립박물관에 있는 건데 보이셔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여기도 딱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 대원신곽원으로 이름 나오죠. 자는 덕여라. 본명을 이렇게 또 최근에 화첩에서 이 신곽원을 쓴 게 있어서 본명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거 아는 것도 1988년까지 몰랐어요. 제가 88년에 이걸 발표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을 많이 그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좋은 이거 어두운 데서 보면 아주 선명히 살아나는데 잘 보십시오. 일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인복의 아버지예요. 신한평인데 그분은 임금이 그러니까 화가들 가운데 급수를 따질 때 어진 제작한 사람이 최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진 제작을 여러 번 참여했던 분이기도 하고 인물에서 빼어나는데 바로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지금 안 듣네요. 왜 그럴까요? 좀 더 확대해볼까요? 좀 보이십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참 이쁩니다. 한 손은 엄마 젖꼭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감싸고 있는데 얘가 신인복이에요. 동생한테 사랑을 뺏겨서 애정을 뺏겨 약간 좀 심통난 모습이죠. 누이는 혼자 놀지 오박난자 만져만져 그리고 엄마가 아주 부드럽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생이 아닌 여성의 모습을 한 가족.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일제 신한평이니까 아주 귀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송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건 아까 이제 보셨던 거고요.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셨죠? 다시 한번 조금만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제가 색을 잘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 회원의 국보죠. 이건 135호인가 그렇습니다. 30폭인데 종이에 그린 거예요. 이 30폭 중에는 11폭의 시가 있어요. 시가 있고 11폭 시 가운데 차운이라고 해서 남의 시를 갖다 쓴 것도 있고 자기가 지은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까지 잘 썼다는 그런 인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춘색 만원 중 화개 남망 봄 기운이 전원에 그득해서 꽃이 피어 붉게 흐드러졌더라. 화개. 근데 꽃이 있습니까? 꽃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다만 봄 기운에 잣나무에 새순이 돌았고 물오른 관목들의 웅이 돋았는데 보세요. 남자 얼굴이 이상하죠. 남동네 얼굴에 봄 기운이 돌았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색을 어떻게 잘 썼는가 하면 가리운 거. 하늘을 푸고 치는 게 아니라 이걸 탁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우리 그림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조선 왕조로 다시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망우대라고 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우리가 15, 16세기에 접시가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접시는 깨지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를 보면 요게 사람들 지금 뭔가 하면 조그만 백자잔이 있어요. 백자잔이 이게 망우라고 하는 게 우를 있다. 서울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망우가 근데 시어로서 망우라고 하는 게 술을 가리켜요. 술잔 받침이지. 근데 술잔 받침이 이게 정갈하잖아요. 바로 이런 도자기가 나왔을 때 누가 사임당이 초충도를 그렸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에 그린 그림 밑에 더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미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국 쪽이라는 말을 쓸 때 고려시대 미감, 삼국시대 미감, 조선시대 미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해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 시작부터 구석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어떤 게 있다.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몰라요. 있다고 치면 그게 한국적 칭이 아니라 그건 인류의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자를 빚었던 그 화려 섬세한 미감이 고려 왕조죠. 관료적 귀족 국가의 아주 귀족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청자와 고려보라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조선은 뭘 최고로 치죠? 유교의 사상으로 맑고 투명한, 건박한 걸, 검사한 걸 좋아한 거죠. 아까 못 가보셨습니다만 거의 선비방에 놓인 것 중에는 뭐가 없다? 칼라가 안 들어갔다는 거 보시면 알죠? 자,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다랑아리. 이게 좋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 30억도 나가고 그런데 이 다랑아리는 용도가 아주 정확히 모르지만 몇 가지 설은 있어요. 근데 간송미술관에 가면 다랑아리가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같은 도자기라도 예를 들어 청자를 만든 도자기 타구 침 뱉는 건 싸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문방구들 그러니까 19세기에 조그만 그 연족이 오히려 조선 초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게 이뻐요? 솔직해집시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전시는 아주 멋있게 해요. 딱 하나만 딱 전체해가지고 조명을 때리면 여러 가지 상상이 달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언밸런스예요. 짭으로 들었어요. 또 키도 있어요. 이건 이학선 용인대학 이학 이사장이 갖고 있는 건데 미국 전시에 나갔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거 일반 서민이 만져보지 못했어요. 조선의 관요라고 하는 것은 다 갖다 위로 올리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뭐 톡이 쓰고 뚝배기 쓰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거를 쓰는 사람도 이게 뭐야 똑바로 해 깨버렸으면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위대한 작품들은 어떻게 되죠? 그거를 쓰는 사람에 의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외람되게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천재 화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비평가 평론가들이 문제예요. 천재를 찾아내지 못한 이 시점의 눈이 문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한 시대의 예술의 발전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계층들이, 수요자층이 얼마나 좋은 눈을 갖고 있고 좋은 게 어떤 건지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너그럽고 그다음에 풍만하고 이런 얘기를 쓰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작곡을 넣었다는 설도 있고요. 요새는 여기다가 무슨 꽃도 꽃꽂이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살린 사람이 누구냐? 이런 다랑아리를 최순우 관장이 좋은 글로 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화가들이 도자기에, 김종학 씨도 또 뭐 그 이전에 우리 잘 아는 수화도 김한규도 이걸 도자기에 딱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이게 전통의 힘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게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얼마든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자, 조선을 이렇게 수묵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칼라와 수묵담처가 공존했어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대부에 감상하는 수묵담처가 많지만 많은 칼라의 세계가 공존했는데 그걸 다 일본 사람처럼, 일본 뭐라고 할까, 외색이라고 하고 칼라를 잘, 물론 근대 교육받은 사람은 외색 칼라를 쓰고 있지만 정말 좋은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상화와 이런 또 궁중에, 이건 궁중에 쓰는 거예요. 칼라가 공존한다는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47년 목유도운도입니다. 그거보다 몇 배가 더 큰 1550년에 그려졌던 바로 32 응신탱이에요. 여기서 부처님만 빼면 그대로 아주 절묘한 청록산수가 되는 거죠. 이걸 좋은 환경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고요. 자, 보십시오.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게 중국 유명한 과키의 11세기 과키의 조춘도라고, 움트는 봄이죠.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심플해지지만 전체적인 골격은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적이라 생각하는 게 전 중국적인 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괜히 중국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중국 사람도 이상하대요. 왜 너희는 중국적이 아니고 자꾸 중국적이라 하느냐. 그런 면이 꽤 있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 걸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을 보게 되는데, 일본, 중국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우리 거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라고 하는 건 하나를 명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개념이 되는 거죠. 하여튼 다르다는 얘기를 했고, 자, 목유도운도 참 잘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 그냥 다른 것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큰 그림 같지만은요, 여기 1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세자 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송나라 때부터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가 그 정도예요. 근데 이걸 확장해도 엄청나게 디테일들이 좋죠. 바로 여기서 못 보여드려 좀 아쉽습니다. 자, 아까 제가 겸재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겸재가 이 금강산을 그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 풍열이 아주 가득히 하고 있고 이 번짐을 잘 표현해서, 저는 이 그림 앞에 있으면 힘이 솟아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이게 그 당시 18세기 우리 문화의 힘이고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무슨 다 딸리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푸른색은 하늘을 파랗게 칠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렸죠. 서양화 들어오면서 이제 하늘을 푸르게 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밤낮 또 그림자 때문에 알아요. 촛불에서 밤낮이지 달이 있어서 밤인 줄 알지 그림만 봐서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산수는 봤으니까 동물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요만 좀 확대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보십시오. 이게 같은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양반이 이암이라고 하는 이게 종친이라고 하죠. 왕은 아들 딸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못된 그 아들들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그림을 즐겼죠. 취미생활로. 이렇게 20만, 이 그림은 지구를 6바퀴 반쯤 돌았어요. 왜냐하면 해외전시 때, 국외전시 때보다 나갔으니까. 이 그림 앞에서 미국 할머니들이 막 안 떠나. 보세요. 제가 이 디테일 못 가서 아쉬운데, 어미기의 푸근한 눈매와 앙증맞은 새끼들. 이 앞에 쓰면은요, 모성애가 절로 나오고 애정 결핍증에 걸린 미국의 할머니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따뜻한 분위기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으로 바꾸면 서양의 명화,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세례자 요한 같은 그보다 더 깊죠.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기자기합니까? 요거 따로따로 좀 이게 한 세트예요. 요거 말고 얘는 호암 일본에 사왔는데 요거 두 개는 고족두번 실려있는데 어딘지 몰랐어요. 북한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평양 박물관에 있고, 요거 알고 봤더니 같은 크기에다가
6폭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폭은 확인된 거죠. 자, 이렇게 동물의 그림에 있어서도 아기자기한 면모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선비의 그림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분위기 속에서 봄에 제비가 날고 물총새, 청호반새가 있고 가을을 가져오면서 연꽃 시작, 노안이 있는 이런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산수만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영모 쪽에서도 따뜻하게 그린, 제가 이걸 그래서 조선 중기 4개 영모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는데 이런 게 우리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 아십니까? 겸재정선하면 진경사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묘한 사임당 근처에도 못 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보세요. 이 묘사 색감하고 뭐죠? 잠자리 뭐죠? 매미하고 그다음에 역귀하고 여기 나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죠? 보이세요? 메뚜기도 있잖아요.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영모 초충이죠. 영모 초충이죠. 화의 초기자가 하는데 하나가 다 상징이 있어요. 자, 그럼 전체 우선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셨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리하고, 그 다음에 가지하고, 여기 두꺼비까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닭도 암탉, 수탉 있죠? 꽈리하고, 다 아마 정겨우실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걸 하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 거면 고양이로 끝나요. 여기 나비를 넣은 것은 나비가 80을 의미하는 거거든. 80까지 사는 거고, 이거 뭐, 그러니까 묘질할 때, 이 질도 모질이라고 하는 게 7, 80을 가리키는 말이 돼서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화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 그린 사람 모든 걸 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김홍도도 오해하죠. 김홍도 풍속화가 천만에요. 김홍도는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는. 원래 처음 이름을 날린 거는 신선도 가지고, 본인 신선점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선도 이름을 날렸고, 뭐 초상, 뭐, 그 다음에 산수, 영모, 사군자, 불화, 다 그린 우리 김홍도라고 보시면 돼요. 르네상스 맨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잘 보이세요? 이 당당한 호랑이들. 이게 다 김홍도의 영향입니다. 이거 두 개 비슷할 거예요. 얘네들이 비슷하죠. 이건 일본에서 1980년대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사실 대나무 밑에 이 호랑이 많이 안 그려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합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명한 그 호암에 있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뭐냐면 산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원이 젊었을 때 그린 거죠. 호랑이 산흥이 그렸고 여기 위에 보면 표암 화성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 부분이 없어요. 갖다 써놓은 겁니다. 표암이 그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 단원과 표암, 강세안과 김홍도는 사승지간이기 때문에 스승 이름을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암의 문집에도 호랑이 그린 내용은 나와요. 근데 그 호랑이는 이런 호랑이가 아니고 군호야. 여러 마디 그린 거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문으로 봅니다. 합작 동갑내기. 그리고 이것도 근데 이 그림이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 보면 현재가 있지만 이게 여기 연기를 치면 현재가 10대보다 아니 죽은 뒤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죠. 이상하게. 근데 그림이 가짜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걸 괜히 써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고. 이건 더 웃겨요. 고운 하천이라고 하는데 하천 누군가 하면 고운이에요. 이름이 15세기 사람, 16세기 사람이에요. 이 그림 18세기 거거든요. 괜히 이걸 써가지고 눈알 박은 거죠. 너무 좋은 그림, 같은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다 단원시대에 나왔던 그림들이죠. 그래서 이게 고족도보에까지 실려있지만 절대 16세기 그림이 될 수 없고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민화에 이렇게 또 너무 재밌는 게 나온 거죠. 아주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민화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일반 회화에서의 그 모습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칼라, 또 이런 칼라, 예, 수월관음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문양 하나하나는 고려불안 천하제일이에요. 제가 뭐 스스로 천하제일하니까 집안 잔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야마토 문화관에서 78년에 고려불화제를 하고 나서 고려불화가 어떤 것이라는 게 세계 사람이 알려준 거죠. 저는 송나라 불화, 원나라 불화 다 봤어요. 진짜 봤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시작은 도상은 다 중국에, 인도에 있는 건데 우리 땅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우선 여기 너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속에 비치잖아요. 이런 거 중국은 없어요. 처음 얘기 드리죠. 여기 문양 하나하나가 다 청자의 문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부 색깔이 얼마나 곱습니까? 우리가 복채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 투 메이크업이죠. 뒤에서 채서 나오자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복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비단이나 오리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넣는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처음에 모를 때는 우리 것만 복채를 했다고 했는데 복채 안 한 건 없는데 복채 정도를 잘해서 이 색감을 그려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좋아합니다. 모나리자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죠.
그냥 남들이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이 자칭목은 그냥 그 자리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여성은 아닙니다. 보이죠? 수염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인자함이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 작품 중에서 중요한 것들 쭉 보아서 처음 얘기한 걸 결론시켜서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재미있으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조그만 나라죠. 그렇지만 조상이 밀려준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 그 많은 재난을 겪어도 아직까지 붙어있어요. 20세기 지금 도약을 떠나서 어려운 시절이 없었는데 어려운 시절 다 극복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 문화재가 미국에 나갔을 때 처음에 신문의 반응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첫 반응이 굉장히 순박하다. 순박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고졸의 미소 아키레스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걸 봤을 때 신문 기자가 쓴 건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가지고 노네. 그러니까 원래 순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 반대일 수 있잖아요. 컬티베이트하고 반대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또 따뜻하대요. 갈수록 큰일 났네. 형용사 가지고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뭐야? 근데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억세고 강하대요. 야, 이거 완전히 엉터리란 얘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술에 대한 최고의 평가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바이탈리티예요. 생명력이에요. 살아 꿈틀린 거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강의를 할 때 고미시라고 할까 곧자들은 맨날 것 같기도 하고 전통도 무거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바로 여러분들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평가죠. 그러니까 100년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만에 요새 이제 노래와 마찬가지죠. 사라진 것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고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무궁무진한 것들이 뭐냐? 현대 미술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진상이라고 하는 그 욕을 쓴 거고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 바이털리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느끼고 또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딱 서양에 갖다 놓으면 어느 나라랑 같을까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저 폴란드. 이 폴란드란 나라만큼 혹시 아세요? 그렇게 시련을 많이 받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쇼팽이 오죽했으면 흙 가지고 자기 같이 지니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폴란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 피아노의 신 쇼팽이 있고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마담 큐리가 폴란드 사람이에요. 교황까지 폴란드에서 나왔어요. 사상, 과학, 예술이 다 있는 거니. 그래서 우리를 한국을 폴란드까지 비춰줘도 전 처음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아직 노벨 아무 상도 없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직 평화상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길관이 그게 아니라 한국을 유럽에 갔다는 폴란드가 아니라 유럽의 문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로마하고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줄이다. 한국 문화가 동양에서는 마치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와 마찬가지 한 줄기라는 얘기를 분명히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죠. 다 중국제로 한자가 중국제고 그림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혀 중국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개념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중국에 있을 사람은 우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와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요약하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 특성과 개성이 뭔가를 길게 얘기 못했지만 대충 몇 가지 보여드린 것 같고 실제 작품 내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원 김홍도의 경우도 지금 600점이 남아있더라도 회자됐든 글에 나왔던 것도 한 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고약하게 얘기하면 좋은 작품 정말 없은 건 다 불탔을지도 몰라요. 조선 초기 몽룡도 하나 빼면 나온 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드러나죠. 다만 도자기는 얘가 불에 타지 않으니까 깨져도 붙이면 되니까 도자기를 통해서 좀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민화가 세계적인 그 힘을 잃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카소 그 도자화를 보면 그 현대미술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민화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처음 들으시죠? 사실 피카소는 한국 도자기 컬렉터였어요. 이런 데는 처음 들으시죠? 그 다음에 앙드레 말로가 우리 전시 방갈사에서 나갔을 때 굉장히 야스포스는 일본에 이것만 봤어요. 근데 그거에 오리지널 타입인 방갈사상을 못 봤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몇 안 되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것을 응축하고 있어서 우리 문화의 위상과 특징과 그 다음에 힘을 다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실제를 봤을 때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지만 가까이 가서 다가오다 보면 예술품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박물관에 42년 있었습니다. 국립에서 30년 있었고, 뭐 박물관에 오래 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기는 땅속에서 뭐 1500년, 2000년 돼도 토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오래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작품 속에서 교감을 할 때 결국은 새로운 작품 탄생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미술이 나갈 길이고 그 작업을 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뭐 강연조를 이제 대단히 죄송하고 원래 차분한 분위기에서 같이 감상을 해야 할 텐데 제가 너무 혼자서 뭐 어디 작두에서 춤추는 그런 사람처럼 됐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소설을 읽습니다. 소설을 읽는 이유는 대리 간접 체험이죠. 그래서 이문열 얘기를 합니다. 젊은 날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문열이 다리를 잃었던 골목골목가 전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묻습니다. 책을 딱 접고 나서 소설가는 왜 이걸 썼을까를 묻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줄거리는 기억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같아요. 뭐가 있어, 나한테 뭘 줬는가? 한 문장, 한 줄로만 해보라 할 때 이런 겁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 건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인공이 그 젊은 시절에 그 흔히 얘기하는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대학교 때 뭐 종교적인 모임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노동운동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술 먹고 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문득 깼어요. 깼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자연의 아름다움이 외경을 느끼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줍니다. 예술이 존재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기기묘묘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상한 형태도 아름다움인가 좀 생각해 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품 앞에 있을 때 뭐 많은 지식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작품의 이 본질적인 그 의미. 저는 그래서 그런 글을 썼어요. 한 작품을 천자 에세이로 쓸 때 이 작품의 요점이 뭔가를 딱 한 줄로 적은 그런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도 하여튼 이 작품과 만나는 시간은 자기하고 만나는 시간이고 과거하고 만나는 시간이고 또 미래하고 만나는 시간을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고민실 자리에 와주셔서 저는 한량없이 고마웠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